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대중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누적 수입액은 6,969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최다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 최다 수입한 품목은 컴퓨터로 나타났습니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은행 임원 연봉에 대해 감독당국이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등 성과연동 보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자동차 업종의 1분기 실적 분석 결과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차보다 부품 제조업체들의 실적이 대폭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후방 산업 간 연관 효과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협력업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대형마트 3사 중 협력사 납품 대금 지급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것은 홈플러스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대형마트는 납품 다음 달 모든 대금 결제를 끝냈지만 홈플러스는 길게는 2개월이 지나서야 결제를 해 중소협력사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6월 2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보는 월요일인데요. 좀 힘찬 장세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인 듯합니다. 지금 현재 시황부터 살펴드립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지금 다시금 낙폭을 회복하면서 초반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5.7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817.12포인트입니다. 수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이죠. 오늘도 외국인은 2,500억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좀 소극적으로 사들이는 게 아쉽다 싶고요. 개인만이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45포인트 빠져서 518.4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의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은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64억 원, 꽤나 많이 팝니다. 원달러 환율 3.5원이 올랐습니다. 1158.2원입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월요일 순서 일부에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중국 증시 하락, 그 배경과 영향을 분석하고요. 유로존의 성장 정책과 미국의 지수 개선을 주목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슈로 보는 종목,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망 및 전략을 분석하고요.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주목할 만한 종목과 전략을 뽑겠습니다. 테마톡톡, 재무구조가 개선될 기대감이 있는 또 M&A 관련주 급등 등에 대한 이슈를 다뤄보고요. 주가 급등 후에 급락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보유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자입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은 박현상 대리의 아이 테스트입니다. 네, 오늘 장 자세한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특징부터 점검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외국인들은 현물과 선물을 집중 순매도 중에 있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순매수에 가담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오전보다는 낙폭이 줄긴 했습니다만 하락세에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이 소폭이나마 그래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대외 악재들이 여전히 있는데 중국 증시의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경기 자체가 좀 가라앉고 있는 듯한 느낌에 중국 증시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인 배경부터 설명을 주시죠. 네. 중국은 1분기 GDP 성장률이 7.7% 나오면서 경제 둔화가 나타났는데 2분기에도 신종 AI라든지 지진이 나타나면서 2분기 성장률 지표도 1분기보다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당국 자체에서는 유동성 회수 정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중국의 국영 신화통신에서는 일요일날 공개한 논평에서 보면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자금난 해소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농후한 상태에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 둔화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증시 하락은 좀 더 계속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중국의 하반기 변수에서는 경착륙 리스크가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높은 수출 비중인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중국의 경제인데요.
당장은 뭐 7월에 나올 2분기 GDP 성장률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현재 뭐 신화통신에서 얘기했듯이 뭐 자금 해소에 나서진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경제 부진에 따른 영향이 좀 더 이어질수록 인민은행에서의 좀 확장적 통화 정책의 변화도 가능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근데 뭐 그걸 기대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중국 경제 모멘텀이라든지 중국 증시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크게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달러 외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기대해 볼 만한 단기 대책은 없는 건지요? 예, 일단 뭐 미국 달러만 이제 강세고 나머지 자산들은 대부분 약세인 것은 대부분 금융위기 때나 나오는 현상인데, 최근에 뭐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연속적으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강세 외 뭐 좀 이러한 거를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쪽이 강하면 될 텐데, 그래서 미 달러보다 더 강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에서는 뭐 유로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이 이제 성장 정책의 부양책을 통해서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는 유로 대비 약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달러화 지수의 산정 시 유로화 그 비중치가 58%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로화가 강세이면 달러는 약세가 됩니다. 다행히 이번 주 EU 정상회담과 다음 주 EU 노동부 장관회담, 22회의 이러한 유로존의 성장과 EU의 성장 정책을 할 만한 중요한 정부 당국의 이슈가 많아서 달러 강세 부분이 잠시 수그러들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3주 연속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이 전략을 세운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3주 연속 글로벌 시장이 함께 동조화되었고 크게 하락 변동성이 전개되어서 반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만 있으면 단기 센티멘트가 양호해질 수 있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슈를 앞서 얘기했듯이 EU 관련 정책 회담, 이런 22회의 이런 부분과 함께 다음 주 첫째 주에 이제 6월달 유로존, 미국, 제조, PMI 지수 등이 속속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물 성장을 추진하는 유럽 정책과 미국과 유럽의 실물 경기 개선 등이 미 패드의 달러 해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반감시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거로 예상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 자체에서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기회라 생각이 들겠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동안 양적 완화로 수혜를 받던 투자 대상이라든지 중국 동향에 민감한 곳은 아무래도 비중 확대 전략보다는 좀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 전략에 대한 도움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의 최희승 차장을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일단 오늘은 사실 이제 뱅가드 물량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매도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1800선을 간신히 좀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장중에 15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지금 소폭 이제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빠진다 혹은 오른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부재한, 단순히 어떤 역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환율이 이제 소폭 상승하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한 이슈는 지금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특별한 이슈는 별로 없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코스피도 지금 현재 1817선, 지금 같은 변동성 국면이면 1800선 자체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정도 높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 그 1800선 사실은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인데요. 사실 저는 1800선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넘었을 때 어떤 의미 부여가 어려웠었고 사실 특별한 의미도 없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좀 1800선 사실 깨진다고 해도 지금 당장 어떤 의미 부여를 하면서 여기서 손절하고 이제 투매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일어날 거다. 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1800선은 강력하게 지지가 돼야 된다. 이미 뭐 강력하게 지지가 돼야 될 그런 레벨들은 전부 다 지금 깨부시면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200주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 2003년 이후 한 10년간 걸쳐서 2008년도에 이제 그 금융위기 때 한번 200주봉이 깨진 적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200주봉이 또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뭐 단순히 어떤 1800선이다. 사실 뭐 지난주만 해도 1850이다 얘기했고 그 지난주만 해도 1880이다 얘기했거든요. 다 의미 없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좀 논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시간 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의 전망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뭐 선물 매도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계속 한 1,000억 넘게 지금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난주 계속해서 지금 비차익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그 분기 말 월말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를 일단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새롭게 좀 유입이 돼야 되는 이제 선결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지금 코스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거래량이 지금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뭐 투매가 나오는 그런 양상까지는 좀 아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점 대비해서 이제 좀 올라가면서 그나마 좀 마감을 했고 오늘도 저점 대비해서 지금 아래꼬리 달면서 코스피 지수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캔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장 막판까지 어떤 얼만큼 낙폭을 만회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매도 지금 현물 시장에서 2,5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얼마나 좀 줄이느냐에 좀 관건이 달려 있지 않을까 싶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된다 그러면은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 뭐 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효과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어떤 뭐 추가적으로 크게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 이제 1차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하락 장세에서 주목해 볼 만한 업종과 종목이라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실적이 그래도 좀 괜찮은 종목들은 뭐 나름대로 물론 빠지긴 했습니다만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기본적인 실적도 물론 그렇지만 이제 환율 상승 수혜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지금 현대차 지금 플러스 지금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시장 대비해서 뭐 상당히 좀 양호한 어떤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20만 원대에 쉽게 또 이탈 안 하는 그런 모습에서 코스피 지수 대비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AJ 렌터카라던가 최근에 뭐 삼성전자에서도 언급했었지만은 뭐 에너지 효율 극대화 및 이제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이제 LED 관련 업종 내에서도 뭐 서울반도체라던가 루멘스 뭐 이런 종목들 앞으로도 기대가 될 수 있는 실적 부분에서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고 그래도 기관 쪽에서 최근에 그래도 매도가 좀 매수가 어느 정도 있었던 종목들이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매도폭이 크지 않았던 종목들인 걸로 봤을 때는 향후에도 이제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좀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일단 실적은 당연히 기본이 바탕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환율 상승과 관련된 수혜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국외로 이제 해외로 여행하는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환율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뭐 GKL이나 파라다이스 오늘 플러스 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 강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이제 원화 약세가 기저효과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환율 효과를 좀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의 금리가 이제 2.5%대를 돌파하면서 이것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는 분들도 꽤나 계십니다. 향후 전망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십니까? 네, 지금 미국 국채금리 상승은 사실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사실은 빚으로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전체가 다 빚입니다. 빚덩어리 나라인데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자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가 아니라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민간 투자가 계속해서 좀 위축될 가능성.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재선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습니까? 국방비 절감이거든요. 국방비를 줄였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민간 투자가 계속해서 좀 위축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10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서민 대출금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서민대출 금리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소비 심리 악화, 결국은 이제 계속된 악순환으로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 양적 완화 축소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상당히 좀 불명확해지는 거고, 사실 지금 이번에 버냉키가 양적 완화 축소 얘기했을 때 두 가지가 가장 큰 화두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실업률과 그리고 이제 물가 이 두 부분이었었는데, 이 두 부분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사이클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양적 완화를 조기에 축소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시기상조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떤 불타는데 기름 붓는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통화 정책을 앞으로도 이제 시행해 나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전망이 되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저만 전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경제에 대해서 뛰어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훨씬 더 이제 식견이 좋은 사람들이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낼 텐데, 제가 이렇게 전망한다고 해서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 그들도 분명히 이와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양적 완화 축소보다는 양적 완화 유지 쪽으로 점차 말을 돌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양적 완화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미국의 이제 어떤 그 고위 CEO가 양적 완화 지금 3차 양적 완화인데 99차 양적 완화까지 하면서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코멘트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실에서 지금 이 금융시장을 이끌어가는 수장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직도 좋지 못한 경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은 일단은 양적 완화 축소를 대비해서 미리 유동성을 국채 쪽에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유동성을 빼다 보니까 이런 기저효과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물 경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까지 계속해서 지속된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둔화 국면, 그리고 이제 침체 국면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는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이래저래 좀 시장에서는 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수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을 내다 던지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빨리금 좀 순매수세로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 걸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은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만할까요? 네, 지금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좀 끌어내렸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오늘 지난 금요일까지 그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수량이 약 11만 6,500계약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그 정도 수준은 오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12만 계약까지 좀 늘어났다가 지금 소폭 좀 줄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12만 계약 이상의 이제 어떤 미결제 잔고를 보인다는 얘기는 상당히 앞으로 좀 갈팡질팡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12만 개 넘어가는 게 그렇게 많은 케이스들은 아닌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드물게 일어나는 케이스들인데 12만 개까지 오늘 늘렸다가 그나마 좀 소폭 축소는 했지만은 앞으로 이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그 뷰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좀 앞으로도 좀 부진한 시장은 계속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굳이 찾자면, 어쨌든 이제 환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수출을 해서 이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시장이 폭락하고 국채 금리 상승에 의한 이제 국채 가격 폭락,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 폭락, 금융위기 때는 상당히 좀 흡사한데요. 그래도 달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있다. 가장 안전자산을 지금은 달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된다 그랬을 때는 이 기저효과에 의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그나마 찾으려면 그 정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려면은 어쨌든 글로벌 경기의 실질적인 회복 여부, 그러니까 지표 개선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이제 환율적인 부분, 물론 너무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매우 부정적이겠지만, 점차적으로 환율이 회복한다 그랬을 때는 그동안에 엔저 때문에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피해봤었던 그런 자동차 업종이나, 그리고 이제 IT 쪽에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사당지점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테마톡톡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 및 지분 확보 경쟁으로 M&A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를 연결해서 자세한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식 생선 열심히 멘토 정대입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이끌어갈 만한 힘이 없는 장세에서 M&A 관련주에 좀 이게 주목하게 되는 경우들이 그동안 경합시사 좀 왕왕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지금도 좀 그런 시장의 에너지 좀 부족 현상으로 나타난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M&A 관련주의 상승 배경에 대해서 전문가의 식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주식시장이 최근에 이제 갈 곳을 잃었기 때문에 어떠한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최근에 급등주가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M&A 관련 종목도 최근에 그러한 움직임, 그런 급등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인수합병 M&A와 그리고 적대적 M&A 관련해서 해당 업체들이 아직 공시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시장이 안 좋을 때 전형적으로 테마주가 형성이 되고 또 다른 급등 패턴을 가진 테마주처럼요. 단지 기대감으로 일단 인수합병 M&A 경우 보통 재무가 안 좋은 회사가 재무가 좋은 회사로부터 즉 피인수당하는 그러한 재무 구조가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또 적대적 M&A 같은 경우는 경영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지분을 확보할 거라는 이런 그 확보 차원에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런 M&A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M&A 관련주의 향후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일단 최근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수익권에 있는 걸로 또 알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급등주를 점상한가 내지는 살짝 꼬리를 달아주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모든 테마주와 동일하게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현재 이러한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거는 조금 좋은 매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시고 일단 주가에 대한 전망은 다른 테마주와 똑같습니다. 일단 기대감이 사그러지면 주가는 급락할 우려가 많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M&A 종목 자체의 좀 특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M&A 종목들은요. 일단 M&A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크고요.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합병 같은 경우는 보통 진행 과정에서 무산이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합병가, 즉 인수 합병가에 대한 부담이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급락에 대한 우려가 또 많고요. 또 대부분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 요구와 함께 업체에서는 대부분 어떤 언급들이 나오냐면 사실 무근 혹은 진행 중에 있으나 선뜻 나서려는 업체가 없다. 혹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병액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왔다라는 그 공시 답변과 함께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대부분 피인수 기업 중에서 내부자 정보가 유출돼서 많이 나오는 정보들이 대부분 정확한 뉴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M&A 관련 종목들은 양 당사가 모두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요. 이런 상태에서 최종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직전에 파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하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위험성이 크고 큰 리스크를 안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의 주가가 많이 급등해 있기 때문에 향후 무산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급락의 우려가 많다라고 이렇게 주가를 좀 전망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M&A 관련 테마에서는 추천하실 만한 종목을 좀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종목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접근 자체를 좀 자제하라는 당부를 주실런지요? 예, 요 같은 경우는 일단 추천드릴 만한 종목들은 지금 없습니다. 이미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호정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금융지주에서 인수 합병설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점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대구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적대적 M&A 언급이 나오면서 2대 주주인 CNH에서 다시 한번 이런 M&A를 좀 한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PC 디렉트 같은 경우도 오늘 그 적대적 M&A가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가 빠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은 대부분 좀 추가 매수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급등주 패턴에서 5일선이나 이런 어느 정도 절반 수익 실현하는 그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추천주보다는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A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정대희 멘토로부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시간을 좀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나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익 내기가 좀 워낙 만만치 않은 장이라서 전문가분들이 추천 종목에 대한 수익률에 대해서 상당히들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현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5종목들이 모두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NC소프트, KG, 플랜틴의 3종목은 1% 내외의 아주 적은 폭으로 손실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다 싶고요. ENF 테크놀로지와 우전은 한단, 이 두 종목이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싶습니다. 9.5%, 7.8%로 손실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만나 뵙는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추천하셨던 ENF 테크놀로지 기업 이거 정말 좋은 기업인데 저도 예전에 이게 좀 투자해봐서 좀 아는 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수익률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때문인지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일단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군요. 예, 종가 기준으로 제가 손절가를 9,500원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오늘 깨졌다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는 어떤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9,5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긴 합니다. 2분기 실적도 역시 무한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회사도 역시 포트폴리오 다변화될 가능성 추천을 드리긴 했는데 시장 상황이 이래서 빠졌다. 어떻게 보면 수급 자체가 좀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봤을 때는 홀딩의 의견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단기라든지 중기의 의견을 봤을 때는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9,500원치 이탈 시에는 손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업이 아무리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시장 전체 상황과 또 수급 이런 면들로 인해서도 이 주가가 분명히 영향을 받는 거니까요. 여러분께서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회복을 하셔야죠. 예. 네, 바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아이테스트라는 종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최근에 수급 역시 굉장히 좋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반도체 장비이기 때문에 최근에 하이닉스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좀 밀리긴 했지만은 아직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향 어떻게 보면 매출이 가장 많은 회사입니다. 매출을 보시면은 반도체 경기와 생산량에 따라서 하반기로 가서 증가되는 구조를 나올 수가 있고요. 주 고객사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고 2분기부터 실적세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한 부분이 좀 크긴 하지만은 최근 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매수를 하신다면 오늘 종가 그리고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분 2,600원, 손절가로는 최근 장이 좀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짧게 2,2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급 보면서 같이 살펴드리면은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꾸준히 팔고 있었지만은 기관에서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쌍끌이로 투신과 연기금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위로 튄다면 충분히 위로 갈 수 있을 가능성, 수급적으로 역시 탄력이 붙어 있다고 같이 첨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테스트 수급적인 측면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가면서 이 기업에 대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IT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반도체 두 큰 축 가운데서 스마트폰보다는 반도체 쪽에 좀 집중해라 이런 의견들을 전문가들께서 많이 주신 걸 기억해 놓고 보면은 아이테스트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현상 대리님과 함께 아이테스트에 대한 새로운 추천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일정과 전망 또 전략까지 세워보는 이번 주 예감 코너입니다.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번 주 증시를 가름할 만한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 그 FOMC의 양적완화 그 출구 전략 그 우려감으로 지금 굉장히 그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그래서 미국에 예정된 경제 일정으로 인해서 이런 양적 완화의 후폭풍을 좀 잠재울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유럽 쪽에서도 지금 들리는 소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EU 재무장관 회의라든지 정상회담 그리고 또 그동안 수면 아래로 있었던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리스크들이 다시 한번 불거지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를 시작으로 그 유럽에서 들린 소식에도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국과 그리고 또 외국인의 수급 이런 이제 그 외적인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투자에 참고를 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미국의 주택 지표 등 또 굵직한 지표 발표들이 있습니다. 양적 완화 후폭풍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보태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 전 세계 증시가 그 FOMC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급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급락을 했던 만큼 주가 반등을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은 아직은 변동성 장세에 좀 더 염두해 주셔서 좀 시각을 그런 이제 시장을 참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로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세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연준이 채권 매입 규모를 좀 줄이게 되면은 채권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보기 때문에 불안감도 주식 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좀 더 채권 시장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국채 금리 상승폭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 국채 금리 그 동향을 조금 보시면은 10년물의 금리가 전주 대비 0.4포인트나 급등을 하면서 2.5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4주 만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0.9포인트나 오르는 그런 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을 좀 나타냈다는 게 특징인데 일단 지금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뭐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예정된 국채 입찰 결과를 통해서 국채 금리 변화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5일부터 3일 동안 그 국채 입찰을 실시를 하는데 25일에는 2년물, 26일에는 5년물, 그리고 27일에는 7년물 또한 그 1,000억 달러치의 그 국채를 입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들 국채 입찰 결과로 국채 금리가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준다면은 또 추가적인 증시의 하락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변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예정된 경제 지표 역시도 그 개선 여부에 따라서 양적 완화 축소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예정된 경제 지표가 좀 출구 전략의 그 폭풍을 좀 잠재울지 관심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5월달 그 신규 주택 판매라든지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소비 심리 지수 등이 지금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그 버냉키 의장이 그 출구 전략 경기 회복 출구 전략의 이유로 삼았던 게 경기 회복 기조인데 그렇게 그것을 이유로 삼았던 만큼 서서히 경제 지표로 증명이 되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흐름 전체를 놓고 본다면 부진한 경기로 양적 완화 정책을 확대시키는 것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더 그 증시에 좋은 소식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표가 호전이 되면 양적 완화 축소의 판단 근거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되레 증시가 하락하는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경제 지표 결과를 예측하셔서 미리 주식을 매입하시기보다는 그 발표 위에 증시 흐름을 좀 더 체크하신 후에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예정된 연준 총재들의 연설 역시도 빼놓을 수 없는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댈러스와 리치먼드의 연준 총재라든지 아니면 매파적 성향을 가진 총재들 그리고 아직 하반기 중에 자산 매입을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애틀랜타 연준 총재들의 연설이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수준으로 좀 머물 가능성이 높지만은 버냉키 의장도 올해 하반기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 양적 완화 축소가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출구 전략과 관련된 민감도가 높은 시기인 만큼 이들의 발언에도 좀 이번 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에서도 재무장관 회의와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줄 만한 재료들이 많이 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나마 조금 미국 쪽에서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 유럽 쪽에서는 좀 관심이
가지시면 좀 좋은 소식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장담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가졌던 EU 재무장관에서 그 부실은행 정리 방안에 대한 합의가 결렬이 되면서 이번 주에 그 안건을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그 부실은행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와 투자자들의 어느 정도 손실을 요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였는데 유로존과 비유로존 그 회원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론 도출에 실패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영국과 프랑스 같은 비유로 국가들은 국가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을 좀 허락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회원국들은 과도한 재량권을 두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이견을 좁히기에는 좀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차이점이 감소는 했다지만은 회의에서 합의점에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는 정 상황인 만큼 이런 부분으로 만약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그 증시를 크게 급락시킬 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금융위기 대응 방안을 놓고 EU가 쉽게 합의를 하지 못하는 모습은 사실상 투자 심리를 짓누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낮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뭐 탈세 대책이라든지 은행 영합, 성장 전략 같은 그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기대치는 높지 않지만은 지금 현재 미국의 출구 전략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인 만큼 이번 주 유럽이 어떠한 연합된 단결된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투자 심리를 조금은 회복시킬 수 있을 만한 재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동안 이제 조금 유럽에 잠복해 있었던 그런 변수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제인데 그리스에서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정당 중에 민주자당이 지난주에 연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정치 불안이 다시 한번 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 민주좌파당이 빠지더라도 남은 연정 두 개 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가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긴축 정책을 추진하는데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는 있지만은 사실상 그동안 잠잠했던 그리스가 다시 한번 정치 불안 모습을 나타낸다면은 결코 반갑지만은 않은 만큼 그로 인해 투자자들 역시도 불안감을 느끼면서 아테네 지수가 지금 6% 넘게 급락했던 만큼 이번 주를 시작으로 유럽의 불안 요소들과 또 이제 기대 요소들을 다 체크하시면서 증시 상황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외에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입니까? 네, 먼저 이제 중국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버냉키 쇼크의 논란이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대거 이제 이탈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안개 속 상황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외에 다른 곳에서 들리는 소식에도 좀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중국의 경기 둔화 흐름이 감지되면서 계속적인 걱정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6월에 그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최근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더 키우는데 한몫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경기 흐름, 이런 부진한 경기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좀 적극적인 대책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제조업 자체가 비수기라고는 하지만은 HSBC에 의해서 다음 주에 발표될 국가 통계국의 PMI에서도 둔화폭이 재확인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부진한 경제 성장률 속에서도 물가와 단기 금리가 좀 급등하는 그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신호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좀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합리적인 경제 성장률이 합리적인 구간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 적극적인 경기 부양차를 펼치지 않고 있어서 당분간은 중국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2 국가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이고 또 한국 증시의 민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 흐름 역시도 계속적으로 지난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될 변수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6천억 가량을 이제 팔아치우면서 수급상으로는 단연 외국인의 증시 급락의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양적 완화 실시 이후에 국내 유입된 외국인 자금만 지금 300조에 육박을 합니다. 300조가 넘는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탈 여부에 좀 촉각을 곤두세워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가 단기 급락으로 인해서 주가 순자산 비율이 한 배 미만으로 지금 최저치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국인의 매도세는 좀 제한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우세는 하지만은 유동성 위축 우려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바닥이라고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 매매 동향을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 버냉키 쇼크가 서서히 좀 진정됨에 따라서 매도세가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매도폭을 줄이는 것일 뿐 당분간은 좀 매도 흐름을 좀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주 예정된 그 경제 지표라든지 유럽의 그 정상회의를 거친 후에 시장이 좀 진정세를 찾을 때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외국인의 매매 흐름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럼 언제쯤 돌아오냐에 좀 다들 의문을 좀 가지실 텐데,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 이후에 중국이 어느 정도 경기 부양 의지를 좀 보여주냐에 따라서 외국인이 매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외국인 수급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시면서 계속적인 그 수급 흐름 매매 동향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네, 일단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금융시장이 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국내외 프리어닝 시즌을 통한 그 시장 이슈가 조금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금융 위기 수준의 그런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주가 순자산 비율이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을 통해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좀 저점 형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바닥권이라고 해서 반등의 신호로 해석하시는 것은 좀 앞서서 생각하시는 것은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버냉키 쇼크로 인해서 주식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채권 가격이 또 하락이 동반됐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으로 여겨졌던 그 국채 금리 역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 확대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좀 반전시킬 만한 특별한 이슈나 재료가 없다는 데 좀 없기 때문에 외부 요소로 인해서 조금 더 증시가 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서 그때마다 그 긍정적 재료가 됐던 실적 역시도 크게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좀 보수적인 시각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을 관망하시는 게 이번 주 한 주는 좀 관망하셔서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시장을 참여하셔야겠다고 하시면은 아직 PBR 1배 아래로 내려왔지만은 1800포인트 마디 지수가 아닌 심리적 저항 라인이라고 다들 판단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이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수치라고 좀 감안을 하셔서 발빠르게 시장 상황에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신규 추천 종목이라면요? 네, 오늘은 좀 NC소프트라는 종목 다들 아실 겁니다.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 가장 조금 집중해 보셔야 될 이슈 가운데 하나가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 웃도는 약 488억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분 유료화 효과가 휴면 계정이 재유입되면서 특히 리니지 게임의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해서 11% 넘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 앤 소울이 1차 CBT가 진행 중인데 3분기 상용화 이전까지 아이템 판매를 통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와일드스타라는 게임이 북미와 유럽에 런칭됨에 따라서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해외 신작 게임을 출시를 또한 순차적인 주가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서서히 좀 사드려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제가 간단한 가격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죄송합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차트가 말을 안 듣네요. 예. 지금 현재 저점을 계속적으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하락도 상승도 없는 좀 횡보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특별한 저항란이라든지 지금 수급 동향으로 보셔도 크게 지금 우려할 만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6만 원 아래에서는 좀 자유롭게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 직전 고점인 18만 원 정도까지 잡아보시고, 만약에 종가상으로 15만 2천 원 무너뜨리고 내려온다면은 기술적으로도 큰 하락폭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하셔서 추가적인 손해 없도록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NC소프트에 대해서 추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포트폴리오 현황을 점검하죠. 네, 이광호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45%로 거의 절반 가깝고요. 유한양행이 20, SK하이닉스가 20%, CJ ENM이 15% 편입되어 있습니다.
네, 수익률 점검을 하면요. 현재 세 종목이 모두 좀 마이너스 수익입니다. CJ E&M이 마이너스 4.3, SK 하이닉스 마이너스 1, 유한양행이 마이너스 7.7%로 손절가 하향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 의견들 듣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유한양행이 먼저 좀 낙폭이 잘 크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일선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재료는 나쁘지 않습니다.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 나쁘지 않고, 지금 수급적으로 보셔도 지금 현재 그 기관들이 이 기업을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셔서 보유해 보시는 것으로 일단 의견을 드려보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가 자리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 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 장기 입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나타내는 그런 신호가 감지가 된다면은 5% 정도 좀 더 추가 매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CJ E&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꾸준히 순차적으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큰 그 걱정 없이 좀 더 보유하시면은 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도 있고 그 괜찮은 흐름 계속적으로 연출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는 것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손절가 하향하시는 유한양행은 손절가를 어느 정도로 낮춰 잡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장기 입형들이 지금 좀 위험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놔두면 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7만 5천 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17만 원까지 좀 더 낮추셔서 좀 더 보유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기대를 해보시지 않을까 판단하기 때문에 17만 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7만 5천 원에서 5천 원 낮춰 잡은 17만 원을 다시금 하향 조정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광호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공개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내일장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